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미리 말을 하자면, 사회 같은 경우에는 한 주는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주는 김주경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한 주에 3시간을 역사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중 2시간은 선생님과 함께 역사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또 1시간은 백대인 선생님과 함께 역사 공부를 진행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 했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흥선대원군 기억하시죠? 이 흥선대원군이 조선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치면서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났죠. 신미양요, 병인양요, 그리고 오페르트의 남영분묘 도굴 사건 해서 먼저 병인양요는 프랑스가 강화도로 침략한 사건이고요. 통상을 요구했죠. 우리와 교류하자. 그런데 거절을 하자 결국은 우리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강화도에 있었던 외교장각이라는 도서관에서 왕실의 그 도서를 약탈해가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또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묘에 그 시신을 꺼내서 그 시신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자 했던 그 독일인의 그런 만행들도 살펴보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신미양요, 제너럴 셔먼호라는 그 미국의 배 사건을 구실로 강화도로 또 침략을 한 사건이죠. 그 결과 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제 최익현이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상소문이 올라갔죠.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과 그리고 이제 드디어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에게 이제 고종이 정치를 하십시오. 아버지는 뒤로 물러나시고 라는 그 상소문에 의해서 드디어 고종과 그의 아내 명성황후가 이제 정치의 최전선에서 정권을 잡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조선의 사회는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자,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 수업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화가 나고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수업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좀 화가 나고 좀 답답한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미양요와 병인양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 자체가 서양 세력들이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와 교류를 하자라고 했을 때 이 흥선대원군의 반응은 척화비라는 것까지 세워가면서 우리는 절대 서양 세력과 손잡을 수 없어. 절대 화해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서양 세력들과 선긋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고종과 명성황후가 집권을 하던 때에 또 다른 외국 세력이 조선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 세력이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예요. 참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일본이 운요호라는 배를 이끌고 조선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이미 일본은 조선보다 훨씬 이전부터 미국에 의해서 문이 열렸고 외국 세력과 통상을 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고요. 자, 그 일본이 드디어 조선의 배를 이끌고 이제 대포를 빵빵 싸가면서 우리와 교류하자라고 조선에 손을 내밀게 될 때 그때 고종과 명성황후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겠죠. 일본과 손을 잡고 교류를 시작할 것인지 즉 조선의 문을 열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일본과 전쟁을 선포할 것인지 자,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고종과 명성황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저 결국 일본과 손을 잡게 되면서 일본과 조선 사이에 하나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 조약이라는 게 뭐냐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약속을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과 맺은 조약을 우리는 근대 최초의 조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초의 조약이라는 이야기와 동시에 한 가지 매일매일 붙어 다니는 꼬리표가 있어요. 이게 바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이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1876년 드디어 일본에 의해서 조선의 문은 열리고요. 강화도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왜 선생님이 계속 불평등한 조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교과서 15쪽 아래에 보시면 그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하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약속,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은 약속을 조약이라고 했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네, 그 강화도 조약의 첫 번째 조항을 보면 조선은 자주국임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냥 얼핏 봐서는 너무 좋은 말입니다. 자주국, 스스로자, 주인주. 조선 너네는 스스로 있는 나라야, 스스로 주인된 나라야 라고 명시를 했지만 그 일본의 속내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당시 조선은요, 청나라의 영향 아래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청나라는 중국에 있는 그 나라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청나라의 허락을 구해야 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이게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조선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그 이유는 단지 조선과 무역을 하고 싶어요, 교류를 하고 싶어요 라는 순수한 의도에 의해서 강화도 조약을 맺은 게 아니었거든요. 일본은 조선을 발판 삼아서 대륙으로 진출을 하면서 일본의 세력을 확장하고 싶었던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조선을 발판 삼기 위해서는 일단 조선이 청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일본이 조선을 주무르기가 쉬웠겠죠. 그래서 자주국임을 명시하면서 청나라에게 보여주는 거죠. 조선은 자주국이야. 이제 청나라 영향으로부터 멀어져야 돼. 그리고 조선 너네 역시도 이제 청나라의 영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있는 나라임을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확인시켜줬어 라고 하는 그런 속내가 이 강화도 조약 1조에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두 번째 조약은 바로 해안 측량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해안이라는 게 뭘까요? 해안. 즉 육지와 바다가 맞닿아 있는 곳을 해안이라고 합니다. 뭐 동해안, 서해안이라고 표현을 하죠. 측량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뭐 길이나 넓이를 재는 행위를 측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안 측량권이라는 건 우리나라 뭐 동해안, 서해안 그 해안을 본인들 마음대로 길이를 재고 정보를 수집하겠다라는 게 해안 측량권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정말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죠. 왜 우리 조선의 땅에 대해서 일본이 정보를 수집해 갑니까? 이 해안 측량권이라는 것을 강화도 조약에 명시를 해놓으면서 우리 조선의 국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여러분들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치외법권이라는 건 뭐냐면 먼저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일본인들이 뭐 부산에 와서 부산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요. 예를 들어 뭐 절도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원칙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받아서 일본인을 우리나라에서 처벌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치외법권이라는 것은 자, 우리나라에서 어떤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받지 않고 그 일본인이 본인 나라, 일본의 법을 적용받아서 처벌받게 되는 것을 치외법권이라고 합니다. 뭐 처벌뿐만 아니라 일단 조선의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조선의 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본 본인들 나라의 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오늘날도 외국에서 들어온 그 외교관들에게는 치외법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런 외교관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본인들에게 치외법권을 적용시킨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되게 불평등한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플러스 한 가지 더 뭐 다양한 조약의 내용들이 있었겠지만 곡물의 무제한 유출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곡물, 쌀. 그 당시 조선에서 얼마나 비옥한 토지에서 쌀 생산량이 되게 풍부했었거든요. 맛있는 쌀이 생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그 쌀을 무제한적으로 일본에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조선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일단 쌀이 무제한적으로 일본으로 수출이 되게 되면 일단 조선에 남아있는 쌀이 적어지게 되죠. 쌀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쌀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이 정말 그 당시 고종과 명성황후는 가볍게 도장을 찍었을지 모르지만 이 조약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비극적인 사건들이 이제 조선에 하나둘씩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는 조약은 정말 신중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정말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만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일본에 의해서 조선의 문이 활짝 개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은 개화정책이라는 것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자, 개자는 열개자, 즉 조선의 문을 활짝 열어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개화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문물, 외국의 문화, 물, 외국의 물건. 그래서 뭐 문화나 물건,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개화정책이라고 하고요. 그 앞에서 선두에 섰던 사람들을 우리는 개화파라고 주장을 합니다. 개화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외국의 문물 받아들이는 거 좋다, 오케이 하면서 개화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화파는 또 두 개의 파로 또 나뉘어요. 즉 변화 속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거 오케이, 좋은데 온건개화파들은 좀 천천히 받아들이자. 즉 조선의 정신은 지키는 상태에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온건개화파, 자, 급진개화파 받아들이는 거 좋은데 좀 급격하게, 좀 빠른 그런 속도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뭐 정치, 경제 완벽한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장하는 측이 급진개화파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던 간에 꼭 반대하는 세력은 있기 마련이죠. 즉 개화 정책에 찬성을 던졌던 파를 개화파라고 한다면 이 개화 정책 싫다. 흥선대원군 얘기했잖아요. 척합의를 세우면서 절대 외국과 교류하면 안 된다. 외국과 화해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했던 그 세력들 위정척사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정자는 바른 정자예요. 바른 정. 그래서 위는 지킬 위자예요. 바른 것은 지키고 위정. 자, 여기서 사자는 사악하다 사자예요. 척자는 배척하다. 사악한 것을 배척하자 해서 위정척사파라는 파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정척사파가 주장하는 사악한 것은 즉 서양의 문물이겠죠. 그래서 이 위정척사파는 대화정책에 반대하면서 우리의 고유한 것을 지키고 조선의 문을 걸어 잠궈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위정척사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화정책은 추진이 되어요. 고종과 명성황후를 선두로 개화정책은 추진이 되고 개화정책을 여러분들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기구가 있어야겠죠. 즉 학교에서는 뭐 학생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학생회가 있고 그리고 뭐 국가에서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뭐 입법부가 존재하듯이 실제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미기무아문이라는 그런 국가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통미기무아문이라는 것을 만들고요. 그리고 신식군대. 그러니까 뭐 새로운 이제 조선의 문이 열렸고 새로운 바람이 불었으니까 이제 그 새로운 바람에 맞게 새로운 군대, 정말 멋있는 옷을 입고 정말 신식 무기를 든 그런 새로운 군대를 별기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별기군을 만들고요. 그리고 일단 문이 열려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려면 외국에 가서 좀 배워와야겠죠. 그래서 실제 일본에 가서 문화를 배워왔던 사람들을 수신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해서 외국의 문물을 배워오도록 했고요. 또 중국 청나라에는 영선사라는 사람들을 파견해서 또 청나라의 좋은 문물들을 배워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됐던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갔다가 어떤 하나의 책을 가지고 옵니다. 즉 황준헌이라는 그 청나라 사람이 썼던 조선 책략이라는 책 하나를 조선에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 책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즉 선생님이 먼저 써보겠습니다.
네, 먼저 조선책략이라는 책 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황준원이 쓴 조선책략이라는 책 내용 안에는 조선에 대한 염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즉, 조선의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참 서양 세력들이 노리기 좋은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너네 조심해야 된다. 근데 지금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러시아라는 엄청난 대국이 점차 본인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점차 남쪽으로 진출해 있는 상황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남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우리는 남하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조선단에는 특히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조선책략이라는 책 안에 있습니다. 자, 러시아 남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황준원이 제시했던 방법 3가지 쌤이 잠깐 적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어떤 단어들을 적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리고 일본과 뭔가 결합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방법을 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통해서 황준원이 조선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 책을 온건계합하였던 김홍집이 일본의 수신사로 갔다 오는 길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홍집이 주장했던 바가 뭐냐? 자, 친중. 이미 우리 청나라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일본과 결합해야 된다. 자, 우리 이미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일본과 결합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건 연미입니다. 즉,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 그런데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미 식민양요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조선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조선의 군대를 참혹하게 짓밟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과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 많은 위정 척사파에 있었던 그 많은 유생들, 많은 양반들이요 엄청나게 반발을 했겠죠. 그러면서 영남 지역에 있었던 실제 그 영남에 있었던 유생들 10,000명이 상소문을 올리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걸 영남 만인소라고 부릅니다. 자, 상소문 내용에는 당연히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절대 미국과 손잡으면 안 됩니다라고 엄청나게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글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유생이라는 말은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고종과 명성황후는 미국과 손을 잡는 일이 발생을 해요. 실제 조약을 맺게 돼요. 조미수 통상조약이라는 조약을 맺게 되면서 선생님이 정말 참 너무 답답한 건 뭐냐면 조선은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일본에 의해서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문을 열었으니까 뭔가 경험이 많이 부족하겠죠. 그리고 조약을 맺어본 경험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평등한 조약이고 어떤 것이 불평등한 조약인지 이런 조약이 앞으로 조선에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무지한 상태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도 되게 불평등한 상태에서 맺었죠. 결코 미국이라고 해서 평등한 상태에서 맺은 조약 절대 아니겠죠. 책에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조약 내용도 보시면 정말 불평등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국이랑 조약 맺습니다. 네, 이렇게 결국 미국까지도 손을 잡은 와중에 이제 계속 개화 정책은 계속 추진이 되어 가고 있겠죠.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빵 하고 터집니다. 이제 여러분들 정말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그 답답함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느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죠. 다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개화 정책에 찬성하는 그런 세력들 그리고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위정 척사파로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천천히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이 급진개화파는 아니다. 어차피 받아들일 거 좀 빨리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가면서 개혁하면서 빨리 받아들이자라고 해서 변화의 속도에 따라서 또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뉘어졌다라는 거. 선생님 여기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그 당시 온건개화파가 삼았던 롤모델이 있어요. 롤모델 국가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여기는 청이라는 나라를 롤모델 삼았고요.
급진개혁파의 경우에는 일본. 일본이라는 나라를 롤모델 삼아서 이렇게 본인들의 주장들을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청나라는 그 당시 뭐 영국에 의해서 문이 개방이 됐을 때 청나라의 정신은 지키면서 그리고 외국의 문물을 천천히 받아들였던 사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의해 문이 개방되면서 정말 급격한 변화를 겪은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가 추구했던 그런 롤 모델 국가들이 조금 달랐다라는 거. 자, 이 와중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개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실제 통미기무아문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개화정책을 착착착 추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만들어졌던 신식 군대를 우리는 별기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교과서 15쪽에 있습니다. 별기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신식 군대가 있다고 해서 예전에 만들어졌던 구식 군인들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신식 군대가 있고 구식 군인들도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상태에서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생을 하게 돼요. 즉 신식 군인들은 엄청나게 멋진 옷을 입고 멋진 무기를 들고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월급도 빵빵했겠죠.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직업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구식 군인들은요, 신식 군인만큼 화려한 옷도 입지 못했고 그런 화려한 무기도 들지 못했고요. 더군다나 1년이 넘도록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죠? 차별 대우, 차별행위가 일어나는 건 인권 침해다, 평등권 침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구식군인들 처음엔 참았어요. 언젠가는 월급을 주겠지. 그게 바로 1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더 이상 참지 못해요. 자, 구식군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월급을 달라. 자, 들고 일어났어요.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결국은 월급을 줬어요. 자, 쌀 한 자루를 월급으로 줬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쌀을 막 안고 집으로 뛰어갔겠죠. 자, 집에서 쌀을 딱 열어봤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먹지도 못하는 모래가 쌀과 함께 뒤섞여 있으면서 쌀보다 모래의 양이 훨씬 많은 거예요. 드디어 이 참았던 불만들이 이제 폭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1882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구식 군인들의 반란 사건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이모군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모년에 일어났던 군대 반란을 이모군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이모군란을 계기로 이제 조선에는 엄청난 이제 비극적인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식군인 말고 신식군인을 별기군이라고 했죠. 이 별기군을 교육시키고 통솔했던 사람이 일본인이었어요. 그 당시 처음에 개화정책을 추진하고 별기군을 만들면서 일본인을 우리나라에 초빙을 해와서 이 일본인을 보고 별기군을 훈련시키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모군란의 결과 이 구식군인들의 불만이 이제 일본인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별기군에게 교육을 시켰던 그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게 되고요. 이 모든 불만들이 이제 일본에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서 일본 공사관을 습격해서 또 일본인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부 일본인들은 또 배를 타고 본인 나라로 도망을 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구식군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게 개화정책이 추진이 되면서 조선의 문이 열리면서 막 일본의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우리나라에 수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이 모든 사태는 개화정책을 추진했던 고종과 명성황후가 이런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면서 명성황후를 찾아내기 시작해요. 이 이모군란을 일으켜놓은 구식군인들이. 그러면서 이 명성황후를 막 찾으러 갔더니 이 소식을 들은 명성황후는요, 재빨리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충북 충주로. 충주로 도망을 가서 이 구식군인의 이 반란을 피해서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모군란을 일으켰던 구식군인들은요, 명성황후가 도망갔다라는 사실을 알고 흥선대원군을 다시 찾아가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조선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다시 정권을 잡으셔서 권력을 잡으셔서 다시 조선을 통치해 주세요라고 흥선대원군에게 사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정치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이모군란을 계기로 등장을 하면서 옛날에 흥선대원군 어떤 정책 펼쳤어요?
척화비를 세워서 조선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죠. 자, 흥선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되면서 다시 개화 정책의 모든 것들이 올수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리기무화문 없애죠. 이모군란의 원인이 되었던 별비군, 신식군대도 없애버려요. 이 모든 일들을 명성황후는 충주에 숨어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명성황후가 이 모든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본인의 시아버지이긴 하지만 그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으면서 본인의 권력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충주에 숨어 있다가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드디어 명성황후가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단이 바로 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SOS를 요청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가까이에 있는 중국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 도와주세요. 지금 이모군란이 발생하고 조선이 지금 엉망이 됐으니까 빨리 들어와서 이 사태를 수습해 주세요 라고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국제정치에서 도움, 정말 순수한 도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도움 절대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내가 도와줬다가는 어떤 걸 또 요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바로 국제정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명성황후가 청나라를 선택해서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한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에는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자, 어디에 도움을 요청했다고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청나라의 SOS를 치게 되죠. 자, 청나라 그 소식을 듣자마자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포를 빵빵 싸가면서 이 이모군란을 정말 빨리 수습은 하게 돼요. 자, 청나라가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모군란 수습하죠. 그리고 흥선대원군, 지금 현재 명성황후의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잡아가요. 그러면서 3년간 흥선대원군을 억류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모군란이 수습됐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가 당연히 본인의 나라로 돌아갈까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자, 청나라 군대가 계속 조선에 주둔을 해 있으면서 조선의 정치며 경제며 조선의 모든 정치를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어떤 나라가 또 한 나라가 남았나요? 일본. 일본이라는 나라 가만히 있을까요? 이미 99인에 의해서 일본인 교관 살해됐죠. 그리고 일본인 공사관 습격해서 일본의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 일본도 조선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조선에 뭘 요구할까요? 야, 우리 공사관 이렇게 피해 입었다. 재산 피해 입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 너네 조선인에 의해 살해당했다. 배상금을 내놓으시오. 라고 하면서 배상금을 요구하기 시작하고요. 자, 조선인, 너네가 우리 일본인들을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직접 일본의 군대를 이끌고 조선에 들어와서 일본인들은 우리 스스로 보호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배상금을 요구하고 일본 군대를 조선에 주둔시킬 수 있는 조약을 하나를 또 강요를 합니다. 그 조약의 이름이 바로 제물포라는 조약을 조선에 강요를 해서 이 제물포 조약에 의해서 일본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 또 계기가 된다라는 것. 자, 이제 조선은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나라 조선 자주국이라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나라 군대, 일본의 군대가 들어와 있어서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조선이 전쟁의 그런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정말 일촉즉발의 지금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지금 명성황후가 청나라 SOS를 요청함에 의해서 만약에 청나라에 SOS를 요청하지 않고 조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더라면 또 역사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일단 명성황후가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안타깝고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 청나라의 SOS를 요청함으로 인해서 청나라 군대 들어왔죠. 그로 인해서 또 일본 군대도 들어오게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조선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더 답답한 일들이 정말 더 안타까운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한 가지 참 긍정적인 점은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말 순응을 하거나 그냥 순응하지 않아요. 우리 조선인들은
여러분들 우리의 조상들은 거기에 또 맞서 싸우고 거기에 또 대항하는 그런 활동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가슴 답답해 하지만 마시고 한번 조선의 역사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또 그 이후로 어떤 역사들이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청나라와 일본. 자, 처음에는 개화파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변화 속도에 따라서 조금 온건 개화파는 천천히, 급진 개화파는 급격하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일단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이제 팽팽하게 대립을 조선에서 하기 시작하면서 이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 사이에서도 이제 서로 생각이 달라지면서 서로 결별을 하는 시점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했던 명성황후는 약간 온건계합파 쪽이겠죠. 이 명성황후와 또 급진계합파의 김옥균이나 박영효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결별을 하기 시작해요. 같은 계합파가 이제 아닌 거예요. 결별을 하기 시작하면서 권력 투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청나라 군대가 계속 조선에 주둔해 있으면서 계속 조선의 정치를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급진계합파들이 청나라에 반발을 하면서 또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